제가 쓴 책 방축골 출판하기 전에 소리내어 읽어볼 겸 해서 유튜브에 올려보기로 용기를 내었어요. 천주교 신유 박해 때부터 병인 박해 때까지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쓴 책이에요. 많이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축골 김사도 요한과 순교자들의 이야기. 소설로 풀어보는 신앙의 터전 방축골.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를 소설화하여 쓴 책이에요. 1장 김사도 요한의 환소. 김사도 요한은 신학과정을 마치고 퇴교를 한다. 퇴교를 하면서 조선 천주교의 희망인 목자가 되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나와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몹시 괴로워한다. 신학교 동기들과의 이별과 돌아가신 최양업 신부님을 그리워하며 신부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신학교 입학 당시를 회상한다. 고향인 방축골에 당도하였을 때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볼 생각을 하니 죽음보다도 괴로워 발을 떼지 못하고 갈등을 한다. 환소. 삶이란 이런 것이었나. 아프다. 과연 나는 잘려나가는 것이란 말인가. 이 길은 내가 시작하였는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아니었단 말인가. 아, 괴롭다. 어찌하여야 옳은가. 방축골에 당도하였다. 태양이 높이 떠서 몹시도 눈이 부시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마을이 멀리서 보이는데 마을로 들어설 수가 없다. 눈부신 태양은 요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았고 나무와 산들도 그랬다. 방축골을 멀리서 바라보던 요한은 도저히 용기를 낼 수가 없어 자신도 모르게 베티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사실 베티도 갈 만한 곳은 아니다. 갈 곳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고향으로 가라는 학장님의 명령이 없었다 하면 처음부터 고향으로 올 용기를 잃고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고향으로 가라는 학장님의 명령이 있었고 사람을 보내어 집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려놓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어거지로 고향 마을 입구에까지 오기는 하였으나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아 결국은 뒤돌아서고 말았던 것이다. 요한은 베티를 향하여 한참을 걸었다. 그러다가 요한아 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아 다시 발길을 멈춰 서서 하늘을 보고 섰다. 구름 위로 어머니의 얼굴이 겹치듯 떠올랐다. 요한아, 내 아들 요한아 하며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연이어 떠올랐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걱정과 한숨으로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요한은 베트로 향하던 발길을 멈추어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방축골 교촌으로 발길을 돌려 동산을 넘었다.
동산 위에서 방주골을 바라보고 있자니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요한은 동산 위에 주저앉아 눈물만 주르륵 흘린다. 베런 학당을 떠나오면서 학장 신부님과 학교의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학당문을 나섰다. 인사를 하고 발길을 돌릴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베론 학당이 점점 멀어지면서 요한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학장님과 어른들 앞에서는 애써 아닌 척, 태연한 척 하였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자신의 처지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온몸이, 아니 뼛속까지 부들거린다. 바울리노 형과 빈첸시오도 충격이 컸을 것이다. 어젯밤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었다. 그들은 요한에게 피를 나눈 형제만큼이나 가까운 사이였다. 어쩌면 친형제보다도 더 친하고 끈끈한 정을 가진 이들인지도 모른다.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쩌면 그들은 부모와 형제들이 처형의 칼날을 받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른다. 환속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길이고 타락의 길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형 하면서 빈첸시오는 엉엉 울었다. 형, 내가 많이 버릇없이 굴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 바울리노 형도 요한의 손을 잡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바울리노 형, 그리고 빈첸시오야, 최양업 신부님처럼 꼭 좋은 사제 되어 조선의 교우들을 잘 보살피는 착한 사제 되어야 해. 나도 뒤에서 기도할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으면 안 돼? 만약 나를 잊으면 알지? 요한은 주먹을 쥐어 보이며 하하하 억지 웃음을 웃어 보이기도 했다. 오히려 요한이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구 떠들어댔다. 바울리노와 빈첸시오는 뭐라 할 말이 없어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다. 형, 자주 올 거지? 빈첸시오가 말하자 바울리노도 말한다. 그래, 자주 놀러 와라. 와서 세상 소식도 알려주고 우리가 배낭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도 하면 좋겠지. 치, 놀러오면 만나줄 시간은 있어? 문전박대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내가 맛난 음식 해가지고 올게. 바울리노 형 건강 잘 챙겨. 형은 약골이어서 자주 아팠잖아. 그래, 너도 건강 조심하고 환속했다고 기죽지 마라. 전주님의 일은 모르는 기라. 우리는 모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기라. 형, 요한이 눈물을 글썽인다. 목자의 길을 포기한다고 해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나가면 좋은 일 많이 해야 한다. 알겠지? 천주교 교리를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인데 나가면 교리도 가르치고 성서도 가르치면서 배운 학문 꼭 써먹어야 하는 기라. 맞아요, 형. 요한 형이 가르쳐주면 교우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 니는 유학까지 안 했나? 그것도 성저교수에서 맨 앞에서 달리는 장학생 아니었나? 나가서 교우들 가르치고 교화시키는 일에 몰두하면서 달려보거라. 학교서 멘치 열심히 달려서 큰 수학 거두면 그것이 천주님이 일꾼이 되는 기라. 형,
요한은 바울리노의 격려에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다. 바울리노 형, 어느새 요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요한아, 나는 니들하고 같이 페낭에서 끝까지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홍콩 파리웨방 정교회로 들어가야 했을 때 마음이 여간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수도원에서 보고 배운 게 많아 여간 고맙지가 않다. 우리 조선이 지금은 이렇게 혼란 속에서 천주교 교우들이 핍박과 죽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얼마 안 가서 크게 달라질 거라 생각돼. 조선은 천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는 나라가 될 것이야. 바울리노는 말을 잠시 끊더니 주먹을 다잡아주며 침을 꿀꺽 삼킨다. 나는 그 나라를 꿈꾼다. 자유의 나라 조선, 평등의 나라 조선. 나는 홍콩에서 그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형, 요한아,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너를 보내야 하다니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 부디 용기를 내서 너의 사명을 찾기 바란다. 바울리노는 맏형답게 의젓하게 말을 이어갔다. 분명 천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천주님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다. 요한아, 우리는 형제보다도 더 깊은 우정을 쌓았으니 서로 잊지는 못할 거다. 요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다. 빈첸시오도 거들어 말한다. 맞아요, 형. 분명히 요한이 형에게 천주님이 마련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며 빈첸시와 바울리노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었다. 세 사람은 멀고 먼 땅 페낭을 가면서 한 몸이나 다름이었었다. 바다 위에서 목숨이 오가는 생사의 길을 함께 겪었고 낯선 땅에서 외로움을 함께 지냈다. 조선의 어느 서해안, 아직 어둠이 짙은 아침이었다. 우리 세 사람은 선택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과 낯선 곳으로 출발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처음 보는 배를 탔다. 최양업 신부님은 마음을 다잡고 수학하여 조선의 일꾼이 되어 돌아와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다. 다빌리 교장 신부님은 천주님을 의지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위로를 주시며 우리를 여행길에 오르게 하셨다. 선교사 양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타고 온 배를 우리가 다시 타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양인 신부가 내리는데 저분이 양 프란치스코 신부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라틴어로 우리에게 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라틴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분이 내리자 서둘러 미리 준비해 놓은 물과 먹을 것들을 배에 싣더니 우리를 태우고는 어느새 바다 한가운데에 있음이 느껴졌었다. 육지는 없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바다 위에서 오랜 날들을 보냈다. 육지를 걷는가 싶더니 다시 바다 항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보기는커녕 들어보지도 못한 그곳을 가기 위하여, 아니 조선에 꼭 필요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바다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배멀미와 경험해보지 못한 바다 항해는 참으로 힘에 겨운 일들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겪는 고통들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잘 견디었는지도 모른다.
알았더라면 두려움이 앞서서 포기를 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경험을 해보지 않은 바다 위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많이 기도했고 많이 울부짖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헤어짐이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여기서 먼저 떠나게 될까 봐서 두려웠었다. 어떻게든 끝까지 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형제를 잃는 아픔은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었다. 이것은 셋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1년 이상이 걸려서 낯선 땅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교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우리 세 사람은 기진하여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들어 누웠다. 맏형인 바울리노 형은 책임감 때문인지 더욱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안 먹으면 혼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챙기더니 정작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1년 반 만에 홍콩으로 돌아가야 했다. 바울리노 형은 아픈 것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고 지냈던 것 같다. 결국 건강 때문에 홍콩의 파리외방 정교회에서 남은 수학을 마저 하기로 하고 홍콩으로 먼저 돌아간 것이다. 형은 홍콩에서 우리보다 먼저 수학을 끝내고 2년이나 먼저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빈첸시오와 함께 페낭 신학교 졸업을 하는 해에 알게 되었다. 빈첸시오와 단둘이 남아 신학생활을 하는데 마치 이가 하나 빠져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허전하였다. 바울리노는 마청답게 여러 면에서 의지가 되었었다. 이국 땅에서의 생활은 많은 부분에서 조선 사회와는 달랐다. 그럴 때마다 이겨내도록 격려와 힘을 주곤 하였었다. 빈첸시와 요한은 바울리노 형의 건강이 몹시 염려되기도 하고 떨어지는 것이 섭섭하기도 하여 바울리노 형이 혼자서라도 잘 건강하게 견뎌주기를 기도하였었다. 그렇게 떨어져서 공부를 하다가 신학과정 2년을 마치고 졸업을 하여 이제야 세 사람이 베론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제는 요한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낙오자가 되어 떨어져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물기 풍성하고 달디 다른 포도나무에서 자신만 떨어져 나가야 하는 패배감의 수치심과 자존심이 상하여 감당이 되지가 않았다. 차라리 죽었으면, 저 풍랑에 밀려갔더라면 이런 수치와 패배감은 없었을 텐데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인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요한은 바랑을 메고 고향 방주골로 가야 한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어거지로 죽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이 괴로운 심정을 누가 이해하랴. 베론 교층과 신학당에서 벗어나자 꽤나 넓은 내천이 보였다. 요한은 무작정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는데 점점 더 몸이 떨리고 심장이 오들오들 떨리는 것 같았다. 스스로는 담담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가. 그 동안의 담담함은 위선이었던 것일까.
요한은 떨리는 가슴을 움켜안듯 자신의 양팔로 양 어깨를 움켜쥐고는 꽉 조여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한참을 내천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보니 어느새 큰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 다닐 때는 꽤나 길게 느껴지던 이 길이 오늘은 유난히 짧게 느껴진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을 보면 한참을 걸어 온 것이 맞는데도 금세 와버린 느낌이다. 요한은 큰 길로 나가기 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 큰 길가로 나서기가 겁이 난다. 요한은 내천의 길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도록 갈라지는 지점에 주저앉은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바랑에서 옷 하나를 꺼내어 겹쳐 입었다. 요한은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기라도 할까 싶어 냇가로 내려가 흐르는 물주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아, 신부님, 토마스 신부님, 저는 어쩌면 좋아요? 죄송해요, 신부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저를 신학교에 보내셔서 이 꼴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신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 꼴이 하도 한심해서 집에 가는 게 겁이 나요. 신부님, 저는 어쩌면 좋냐고요. 요한은 겁이 나는 것인지 화가 나는 것인지 마치 옆에 최양업 신부님께서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용서를 청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신부님, 겁이 나서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부모님 얼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물속을 쳐다보며 애원을 하다시피 하다가 두 손을 조롱박처럼 동그랗게 모아주고는 물속에 손을 넣어 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다가 마셨다. 마치 차가운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자 더욱 떨리는데 추운 것도 아닌데 왜 떨리는 것일까? 태양은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이글거리고 있고 한참을 걸어온 뒤라 몸에는 열기가 남아서 숨이 막힐 것만 같은데 떨고 있는 것이다. 가슴엔 덩어리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은 오들거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요한은 알고 있다.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다. 요한은 두렵다 못해 무섭다. 죽고 싶다는 사람들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요한은 길을 바꿔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다. 요한은 물가에서 일어섰다. 어둡기 전에 충주에 도착해야 한다. 다시 길 위로 올라가 걸음을 서둘렀다. 충주 어느 주막에 도착하였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부엌 옆 아궁에서 불이 지펴져 있고 그 위 솥단지 안에는 물이 바글거리며 끓고 있다.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솥단지 안에 물을 한 사발 달라고 청하였다. 주모, 여기 끓는 물 한 사발 마실 수 있어? 언년아! 주모가 대답 대신 언년이를 부르자 15살 되어 보이는 처녀가
식사를 끝낸 사람들의 식탁 위를 치우다가 쪼르르 달려와 알았다는 듯이 저 양반 뜨신물 퍼다 주면 되지요? 하며 솥단지 안에 끓는 물을 한 사발 퍼서 들고 왔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마셔야 할 거예요. 요한은 시키는 대로 호호 불면서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조금씩 진정이 되는 것 같았다. 뜨거운 물그릇은 어느새 빈 그릇이 되어 있다. 언년아, 손님 국밥 갖다 드려라 하고 주모가 부른다. 그 처녀는 뛰어가 아까 뜨거운 물 자신 양반 국밥이지요? 하고 주모에게 묻는다. 그려, 그 양반 거요. 국밥을 보자 식욕이 돌면서 배가 고프다. 아침 길 떠나기 전에 배론에서 아침밥 먹고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는데도 배 고픈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 요한은 체함업 신부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요한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수저 떠서 먹는다. 좋다. 입안에서 다시 식욕이 느껴지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떨린다. 국밥을 한 그릇 먹고 나니 몸이 든든하게 느껴져 떨리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진 것도 같고 생기가 나는 느낌이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천주댕이들을 잡기 위해 삼업하다는 걸 알고 있다. 신학교에서 나오면서 교우집에 들려 숙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주막에 들려 국밥만 한 그릇 사 먹고 밤새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위험하니 주막이나 여관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학장님의 지시를 불설명할 수는 없다. 밤새 가야 할 길이 무섭다. 14, 15년 전 몇 번 오가던 길이기는 하나 밤길인데다가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어쩌면 호랑이를 만나 변을 당할 수도 있다. 아니, 차라리 호랑이라도 나타나 잡아먹혔으면 좋겠다. 아,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일이 괴롭고 괴롭다. 주막에서 나와 충주 맹골 방향을 향하여 걷는데 기억이 살아나서 어둠이 덮쳐도 그리 어려울 것 같지가 않다. 달빛에 흐릿하게 길이 보였다. 어느 만큼 갔을까 흐릿하던 달빛이 점점 먹구름에 쌓여 어둠 속을 뚫고 갈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 앞이 분간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저 만치서 불빛이 보였다. 요한은 용기를 내어 불빛이 보이는 집 삽장문을 열고 들어가 사정을 하였다. 마침 어느 노부인이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다. 저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들어왔는데 오늘 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런, 오밤중에 웬일이요? 꼴이 말이 아니네. 염치불구하고 불빛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시방 우리 며느리애가 해산을 해서 하도 칠흑처럼 어두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러니 어디 헛간에서라도 묵게 해주시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장손이 태어났다오. 이 경사스러운 날에 오신 손님한테 내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소. 방이 두 칸이긴 하나 손님을 방 안으로 들일 만한 여건은 되지 않으니 객이 괜찮다면 여기 부엌에서 가만히 하나를 깔아줄 수는 있소. 너무나 과분합니다. 저는 저기 헛간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기 나무집 옆에서 이 밤만 잠시 쉬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내 미역국을 끓이는 중이었다오. 그러니 잠시만 기다리면 부엌 일이 끝날 것이오.
이짝 아궁이 앞으로 와서 앉아서 몸 좀 따뜻하게 하시오. 요한은 말없이 아궁이 앞으로 가서 앉았다. 따뜻한 온기가 좋았다. 타닥거리며 타는 불꽃을 보다가 노인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감사와 축하의 말을 하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장손을 얻으셨다니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디 대대손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이고, 고맙소. 복을 빌어 들어오신 양반이 아닌가 싶소. 헌데 대접이 이리 소홀히 하여 민망하구려. 아닙니다. 이 밤이 이 정도로만으로도 황송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다가 이렇게 길을 잃으셨소? 예, 오래전에 한번 와본 기억으로 길을 가다 보니 길눈이 어두워 다른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요. 신이 도운 것 같소. 이 시각엔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불빛이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참 다행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파는 미역국을 한 그릇 퍼서 요한에게 밀어주면서 먹으라고 한다. 자, 다 되었소. 객도 한 그릇 자시고 여기서 푹 쉬고 가시오. 아닙니다. 저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오늘 객이 올 걸 알았는지 미역국을 많이 끓였다오. 신이 우리 손자를 위해서 객을 보내준 것 같소.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여 내일 새벽에 인사를 못 드리고 떠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요한은 새벽에 인사를 못하고 떠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인사를 하였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러시오. 아궁이 앞이라 따뜻하기는 할 거요. 좀 불편하더라도 마음 편히 쉬시오. 하면서 노파는 상을 들고 들어간다. 요한은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보면서 미역국을 후를 마셨다. 이렇게 만나는 미역국을 먹어본 지가 언제였던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페낭에서 돌아 처음 먹는 미역국이다. 요한은 미역국을 한 그릇을 먹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깜빡 잠이 들었다. 새벽다 구름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요한은 아직 남아있는 어둠 속을 뚫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걸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차오 신부님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 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